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 ICC 창설자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클래스 EU 클래스 마켓에 저의 영상 강의를 개설하였습니다. 이번에 처음 개설한 강의는 정신분석적 인간 이해 과목입니다. 제가 하는 강의 내용을 여러분께서 잘 아실 수 있도록 이 과목의 소개 영상과 첫 번째 강의 정신분석학의 정의와 두 가지 기본적 가설을 주제로 한 강의 영상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 두 개의 영상을 보시고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제 클래스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클래스에서 어떤 것이 진행되는지 검토하시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에게도 제 강의가 있음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발달적 관점을 지닌 자아심리학, 르네 스피츠. 르네 스피츠의 감동적인 저서 호스피털리즘은 양육 환경이 가지는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 책은 인간이 아무리 좋은 심리적 잠재력을 가지고 태어난다 해도 그가 타인과의 정서적인 관계를 맺지 못한다면 그의 잠재 능력은 사장되고 만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스피츠는 태어나면서부터 양육시설에 맡겨진 아이들을 연구했다. 그 아이들은 신체적인 돌봄은 받았지만 양육에 꼭 필요한 양육자와의 정서적인 상호작용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들은 하나같이 우울해지고 위축되었으며 병약해졌다. 3개월이 넘어서까지 정서적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면 그들의 시각적 협응력과 운동 능력이 떨어지고 점점 더 생기가 없어져 요람 속 매트리스가 움푹 파질 정도로 움직이지 않은 채 누워있기만 했다. 2해가 가기 전 시설에 있던 아이들의 3분의 1이 죽었다. 남은 아이들도 4살이 지났어야 겨우 몇 명만 앉거나 서서 걷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어머니가 석 달 안에 돌아온 아이의 경우에는 황폐화 과정으로부터 회복되었다. 프로이트는 박탈 경험을 통해 아동이 현실을 지각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동기의 박탈을 자아가 발달하기 위한 자극제로 생각했다. 그러나 스피츠의 성장하는 데 실패한 어린이들에 대한 연구는 현실의 벽이 애정어린 양육자의 손길이 없이는 치명적인 것임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그러나 스피츠가 목격한 비극의 정확한 본질에 관해서는 아직도 의문이 남아있다. 만일 아이의 성장에 음식과 신체적인 돌봄이 전부가 아니라면 양육자와의 관계는 아이에게 대체 무엇을 제공하는 것일까? 하트만은 대상을 이해하고 지각하는 자아 능력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평균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렇다면 그런 환경의 본질적인 특징들은 무엇인가? 어떻게 자아의 밖에 있는 것이 내부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저 여기서 조금 머물러 보죠. 스피츠는 1887년에 태어나서 1974년까지 사신 분인데 1887년에 이분은 비엔나에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 당시에는 오스트리아 제국이죠. 오스트리아 제국 비엔나에서 태어나서 메디컬 닥터가 되신 분인데 이분이 유아 관찰을 그 영역을 개척하신 분인데 이분의 책에 나온 얘기를 보면은 1935년에 유아를 관찰한 이런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그래요. 1935년부터 오랫동안 유아 관찰, 많은 유아들을 이렇게 관찰하는 이 프로젝트를 하고
유아 관찰은 어떤 정신분석의 트레이닝 과정에서 유럽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훈련 과정이에요. 그래서 유아 관찰을 통해서 인간 발달 심리를 이해하는 거죠. 유아들이 발달하는 과정을 통해서 초기에 우리의 자아가 어떻게 발달하는가 하는 걸 어쩌면 그걸 자아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우리의 인간 전체 통틀어서 셀프가 어떻게 발달하는 것인가. 개개인의 인격이 형성돼가는 과정을 관찰하는데 이분은 생애 1년, 초기 1년을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The first year of life. 그러다가 나중에는 생애 2년까지도 이렇게 좀 폭을 넓혀가면서 연구를 했지만 주로 생애 초기에 인간 발달 이론을 생애 초기의 인간 발달, 심리 발달 혹은 이고 발달 연구의 선구자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스피치 연구는 굉장히 중요해요. 뒤에 마가렛 말러로 이어지죠. 발달 심리학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어쩌면 이건 하트만에서 시작됐다고 볼 수 있죠. 하트만이 프로이드가 봤던 당초의 클래식한 이론 쪽에서는 갈등으로부터 우리의 원본능과 원본능의 발현을 억압하는 이러한 심리 구조 사이의 갈등, conflict theory, 갈등 중심으로 그래서 어떤 역동 중심의 정신분석이 커버하지 못하는 갈등으로부터 자유로운 마음의 영역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 이 원본능과 상관없이 이미 우리가 지각하고 대상을 인식하고 그리고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의 잠재성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본 거죠. 그런데 유아가 태어나서 평균적인 환경에 있게 되면 그 잠재력이 발화되기 시작한다 하는 개념을 가졌죠. 그래서 평균적인 환경이라는 개념은 on average expectable environment하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요즘 봄철이 돼서 저도 우리 집 주위에 화단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작년에 심었던 꽃이 자라나는지 안 자라나는지 관심 가지고 보는데 비가 오고 날씨가 풀리면 어떤 것은 잘 움터나요. 움트는데 그게 이건 이미 그 씨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발화되는 거죠. 발화되는데 날씨가 춥거나 어쩌면 그 땅이 너무 척박해가지고 거름기가 없는 경우는 이게 실패하는 경우도 생기죠. 발화가 안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평균적인 환경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하트만이 주장한 거죠. 평균적인 환경에 있게 되면 여러 가지 자아의 잠재성들, 자아라고 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 그래 갈등하고 상관없는 마음의 영역들이 있는데 그러한 여러 기능들 지각하고 생각하고 인식하고 하는 이런 기능의 잠재성들이 발화되기 시작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두 가지가 다 중요하죠. 이미 우리에게 원본능 이외에 다른 기능의 잠재성을 이미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갈등 구조로만 우리의 이고의 성장이나 우리의 마음의 발달을 설명하려고 했던 사이코섹슈얼한 성심리학적인 접근을 했던 프로이드 견해하고는 전혀 다른 영역이 추가된 거죠. 이고 사이콜로지 쪽에서. 여기서 말하자면 갈등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이라고 conflict free sphere라고 하는 것. 갈등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이전까지는 프로이드가 봤던 것은 모든 것이 이 갈등 구조, 원본능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의 에너지들이 생겨난다고 본 거죠. 우리의 마음의 작용은 모두 다 원본능의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봤는데 하트만은 그 원본능하고 상관없는 마음의 영역이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프로이드가 봤던 것이 원본능 중심의 갈등의 구조라고 봤다고 한다면 이건 갈등하고 상관없이 환경과 교류하면서 발달할 수 있는 잠재력을 이미 타고났다는 거죠. 그리고 이 잠재력이라고 하는 포텐셜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건 이 선천적인 부분과 이 선천적인 부분이 적절한 환경 내지는 평균적인 환경을 만나야 발화된다는 것 때문에 선천적인 것과 후천적인 것이 둘 다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죠. 이 두 가지의 중요성이 다 하트만에 의해서 어떤 제한된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평균적인 환경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탐색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어쩌면 르네 스피츠가 지금 연구한 부분은. 그래서 사람이 가진 잠재력이 유아가 가진 잠재력 그러니까 자아의 잠재력 자아라고 부를 수 있는 여러 우리의 마음의 기능이 구체적으로 발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는 타고났는데 이 원본능하고 상관없는 어떤 영역들이 있는데 그 영역의 기능들이 발달하는 과정은 구체적으로 어떤 환경하에서 가능해지는가 하는 것을 연구하는데 유아 관찰이라는 아주 대대적인 연구 조사 기법, 실험 심리학에 가까운 전통적인 정신분석에서 택하지 않았던 유아 관찰이라는 영역에 눈을 돌림으로써 굉장히 과학적인 연구를 시작한 거죠. 이분이 1940년에 하스피털리즘이라는 이런 논문을 통해서 지금 여기에서 보고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 양육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초기에 버려진 아이들을 돌보는 기관에서 우리의 고아원 같은 곳이에요.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을 연구를 했었는데 이 연구가 정말 세계적인 연구예요. 아이들을 아주 잘 돌보고요. 말하자면 고아원 시설에서 먹는 거 잘 주고 깨끗하게 기저귀 갈아주고 그래서 굉장히 과학적으로 청결하게 아이들을 돌봤는데 정서적으로 접촉해주고 하는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양육자와의 정서적인 교류가 결여된 상태에서 피딩만 한 거죠. 피딩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주고 그게 굉장히 과학적인 양육 방법이죠. 어떤 면에서는 이런 양육 방법이 그 당시에는 적절한 양육 방법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요즘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어떻게 아이를 키울 것인가에 대해서 인터넷 정보 보고 젊은 부부들이 아이들을 키우는 예들이 많은데 어쩌면 그 당시로서 이 양육 환경이 그 당시로서는 어떤 누군가의 첨단 이론에 따라서 이렇게 아이들을 돌봤을지도 모르죠. 너스들이 이 아이들을 제때 주기적으로 음식물을 제공하고 그리고 깨끗하게 이 아이들 신체를 돌보는 역할까지는 했는데 정서적인 상호작용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아이들을 키웠는데 이 아이들이 2년이 되기 전에 3분의 1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굉장히 샤킹한 일이죠. 3분의 1이 2년, 2살이 되기 전에 사망하고 4살이 됐을 때 겨우 굉장히 발달이 늦긴 하지만 그중에 일부는 이제 걷기 시작하고 뭐라고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발달도 굉장히 지연됐다고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서 발달에 굉장히 심각한 타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두해 되기 전에 3분의 1이 사망했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성서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죠. 인간은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 결핍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정서적인 교류가 일어나지 않으면 정서적인 피딩이 일어나지 않으면 사람이 살아나지 못한다. 생명 자체가 위험해진다고 하는 이런 연구 결과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이후에 아이들 양육이나 그리고 사람에 대한 이해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논문이죠. 그리고 이분이
쓴 유명한 책이 있는데 이게 보시면 The First Year of Life라고 해서 이분의 책 중에 많이 읽히는 책이에요. 이 책인데 Psychoanalytic Study of Normal and Deviant Development of Object Relations. 그래서 아이들 초기에 엄마와 아이 간의 대상관계에 대한 연구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분은 자아심리학자예요. 이고 사이칼라지스트인데 초기 발달을 연구하다 보니까 결국은 아이 혼자만을 연구해서 되는 게 아니고 엄마와 아이를 함께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결국 대상관계에 대한 연구가 된 거죠. 그래서 자아심리학에 발달심리학이 접목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아심리학이라고 하지만 이미 발달심리학이 그 내부에 자아심리학의 일부로 들어갔기 때문에 명확하게 대상관계 이론과 자아심리학을 분리해내는 게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정신분석을 전체로 볼 때 정신분석이 서로 극단적인 대상관계 이론과 자아심리학을 절충하고 양쪽이 화해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내는데 스피스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트만 얘기를 했는데 하트만의 저서가 보시면 이 짧은 책이에요. 이 짧은 책은 Ego Psychology and the Problem of Adaptation이라고 하는 이 책이 독일어판은 1939년에 정식으로 출판됐어요. 근데 이 논문이 발표된 건 1937년에 비엔나의 정신분석 학회에서 발표됐다고 그래요. 미국에서 이 책이 번역되라고 굉장히 늦었어요. 1958년에 데이비드 라포트라는 분이 번역을 했는데 Journal of the American Psychoanalytic Association, 그러니까 미국 정신분석가 협회지의 모노그래프 논문 시리즈의 제1권으로 나온 거예요. 그만큼 중요했다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모노그래프 시리즈로 이 책을 발간하는데 첫 번째 채택된 책인데 그만큼 이 책이 중요했는데 미국에 번역된 건 1958년인데 그 한 20여 년 동안 이 하인츠 하트만 미국에서 활동했지만 독일어 원래 논문 자체는 번역되지 않은 상태에서 활동을 한 거죠. 일부가 번역이 됐지만 전체적으로 번역된 것은 굉장히 늦게 됐는데 이 책 자체가 사실은 원문만 보면은 한 100여 페이지밖에 안 돼요. 108페이지, 비블리오그래피 이전까지 한 108페이지 정도 되는 책인데 이 작은 책이지만 이분의 책이 굉장히 중요한 큰 변화를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안나 프로이드의 이고와 방어 기제라는 책, 자아와 방어 기제라는 책이 1936년에 발간되고 1937년에 이 하트만의 Ego Psychology and the Problem of Adaptation 이란 논문이 발간되고 하는 것이 1930년, 37년 이 시기가 그다음에 자아심리학이 큰 분수령이 됐다고 볼 수 있겠죠. 자아심리학이 발달하는데 그만큼 이 하인츠 하트만이 미국에 활동했지만 이미 비엔나에서 안나 프로이드하고 같이 이렇게 활동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아심리학은 비엔나에서 이미 출발해서 가장 늦게까지 활발하게 지금 발달하고 있는 것은 미국에서 발달하고 있는 거죠. 자아심리학이요. 그렇지만 이 자아심리학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지금 하트만으로부터 시작해서 르네 스피츠, 우리가 다음에 또 공부할 마가렛 말러 이런 쪽으로 가면서 어떤 발달 심리학의 접목이 일어나는 거죠. 발달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대상관계 이론하고 어떤 떠나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아이가 발달하는 것은
어쩌면 위니캇이 얘기한 것처럼 엄마가 없는 아이가 없는 거죠. 초기에는 엄마와 아이는 결국 함께 관계를 맺으면서 아이가 성장하기 때문에 자아가 발달한다고 하지만 자아의 환경이 가장 중요한 환경이 어떤 어머니이기 때문에 자아 심리학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대상관계에 대한 언더스탠딩이 포함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아 심리학과 발달 심리학이 초기에서는 서로 다른 것 같았지만 이게 발달하면서는 함께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신분석 전체 영역으로 볼 때는 다 자아심리학, 대상관계 이론 이런 것들이 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을 뿐이지 정신분석이라는 큰 틀 안에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자아심리학자다, 나는 대상관계 이론가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자아심리학자라고 하지만 자아심리학 안에 대상관계 이론이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건 어쩌면 프로이드부터 시작한 거. 이 자아심리학과 대상관계 이론 원래 시작한 건 다 프로이드 이론 속에 나와요. 프로이드 이론 속에서 한쪽에서는 영국에서는 대상관계 이론이 더 중점을 두어서 발달한 거고 미국 쪽에서는 유럽에서 건너온 자아심리학자들이 자아심리학을 더 중점적으로 발달시킨 거죠. 그래서 이 양 갈래가 모두 프로이드에서부터 나왔는데 독자적인 발달을 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서로 섞이면서 정신분석 전체에 큰 발달을 가져왔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어요. 제 얘기가 조금 길었는데 여러분 혹시 지금 생각나는 게 있으면 잠깐 나누고 그 다음으로 가죠. 제가 이제 어제 그저께 이제 학교 이제 수업하는데 기독교 교육을 갖다가 티칭하면서 이분이 이제 기독교 교육의 기초되는 학문으로 이제 정신분석에 대한 심리학에 대한 것들을 하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래 그전에는 보통 교육에는 발달 심리학을 주로 가르치고 배우고 뭐 그렇게 왔는데 저는 이번에는 이제 정신분석적인 접근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오히려 교육에 가까운 거는 발달 심리학보다는 오히려 정신분석적인 접근이 더 유용하고 더 해석적인 그런 면을 가지고 있다고 이제 발견하게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 정신분석적인 관점이나 이렇게 대상관계 쪽으로는 생각보다 접근을 많이 안 해가지고 대상관계 다 못하고 위니캇 정도 이제 하려고 책을 읽으라고 그랬는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되게 관심이 많아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저께까지 했던 거는 자아 심리학하고 또 자기 심리학하고 이제 거기까지 넘어가 가지고 이제 대상 관계로 넘어가기 직전이었는데 하다 보니까 거기서 자아 심리학이나 자기 심리학에서 발달적인 면이 나오면서 그 대상 관계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했거든요. 아주 중요한 관점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공부하는 거랑 또 티칭을 하는 거랑 해보니까 티칭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니까 더 뭐랄까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것 같고 뭔가 연결되는 고리들이 더 잘 찾아지고 좀 그렇더라고요. 이게 책임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아 대상관계가 이미 나왔구나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뭐랄까 조금 실감나게 발견하는 것 같아요. 제 발견이죠. 알면서도 별로 못 느끼고 있다가 그런 또 새롭게 이제 또 찾아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네, 아주 좋은 체험을 나눠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수업하면서 자꾸 여러분에게 발표할 기회를 드리는 게 우리가 이미 여러 과정을 통해서 알고는 있는데 이게 거의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언어화 되지 않으면 이게 내 것으로 잘 의식적으로 가져오기 굉장히 힘드는데 이 가르치다 보면 내가 언어화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내 안에 있었던 잠재적인 것과 실제 가르칠 내용들을 검토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던 통찰이 의식화되고 그걸 언어화하면서 내 것이 돼요. 그래서 어쩌면 가르쳐보지 않고는 그 내용을 파악하기 사실은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 번 읽은 논문이지만 가르칠 뭔가 다른 분에게 전하기 위해서 책을 읽을 때는 전혀 다른 것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나 혼자 읽을 때는 그냥 넘어가면 되지만 내가 소화하지 않고는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애를 쓰니까 그만큼 새로운 소득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 ICC 창설자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클래스 U 클래스 마켓에 저의 영상 강의를 개설하였습니다. 이번에 처음 개설한 강의는 정신분석적 인간 이해 과목입니다. 제가 하는 강의 내용을 여러분께서 잘 아실 수 있도록 이 과목의 소개 영상과 첫 번째 강의 정신분석학의 정의와 두 가지 기본적 가설을 주제로 한 강의 영상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 두 개의 영상을 보시고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제 클래스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클래스에서 어떤 것이 진행되는지 검토하시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에게도 제 강의가 있음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